안녕하십니까. 설 특집입니다. 네. 동산형에서 이제 올해 붉은 말의 해입니다. 방문연을 기념해서 신년 부동산 토론회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산이 형 초대석의 보조 MC를 맡은 박성일 팀장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한문도 교수님과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문도 교수님하고 김인만 소장님 나왔던 영상이 아주 조회수가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채널 입장에서 정말 감사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한테는 정말 인사이트 있고 유용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구정 연휴 때 나가게 될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 혼자 보지 마시고 거실에 TV로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좋은 지식, 양질의 인사이트 오늘 많이 얻어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렇게 촬영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뭐 눈도 많이 오고 하느라고 또 오시는데 좀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뭐 오는 건 괜찮은데요. 눈이 따갑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트윗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게 쉬시라고 한 주말에도 계속 올리셔가지고 기자들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너무 피곤합니다. 교수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뭐 예전하고 뭐 별 차이는 없는데요. 뭐 서울 부동산 한 해 동안 뭐 엄청 올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어떤 분은 저를 뭐 폭락론자라고 하고 저는 정상화론자고 그런 관점에서 조금 서울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나 일반 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괜히 좀 마음이 좀 미안한 송구한 마음이 괜히 들었었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면서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트위터에 계속 날리시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거의 서너 번씩 지금 계속 보거든요.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이걸 던졌을까? 그 워딩들이 그리고 이게 연타거든요,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요새 그거 해독하느라고 거의 해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정신이 팔려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두 분 찾아서 이 그 대통령님의 말씀에 해답을 찾느라고 정신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많이 깊게 공부하신 이야기들 우리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년 시장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주제로는 작년에 사실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부동산 이재명 정책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좀 여쭤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작년에 대책이 총 3번 나왔습니다.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그리고 올해 129 부동산 대책까지 7개월 동안 4번의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1월 15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8.98%로 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고 상승률이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실시한 대책들로 집값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교수님과 소장님의 의견과 전망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 평균 최고 상승률을 보였는데 우리가 그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게 6월 달 전하고 7월 이후로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6월 달에 아시겠지만 서울에 오랜만에 10,000건 이상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그리고 그 뒤로는 아시겠지만 반토막 났다가 다시 97 때 좀 물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좀 올랐다가 8,000 찍었다가 다시 4,000대로 지금 3,000대로 내려왔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지금 8%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중에 6, 7%는 앞단에 있는 것 같아요. 6개월에. 그리고 뒤에는 계속 오른다고 하지만 이게 지표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냥 사례를 보면 알겠죠. 원베일리가 6월 달에 5월 달에 70억을 찍었어요. 지금 63억, 62억 가거든요. 딜이. 57억짜리도 나와요. 나머지들도 그러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그거 하고 나니까 급매물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미 다주택자들은 다 판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뭐 양도세 중과가 효과가 얼마 있을지 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누적 상승률만 보면은 오른 건 사실이고 그럼 여기에 진짜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일까요? 이재명일까요? 저는 무조건 오세훈이라고 봅니다. 오세훈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펌핑 안 됐을 거거든요. 물론 거기다가 서울 입지 물량 부족이라는 이슈는 분명히 있죠.
그거에 감안해서 볼 때도 너무 폭등을 했고 서울만큼 또 서울도 25개구 중에 10개구 정도만 펌핑됐지 나머지 15개구는 그게 또 아니었잖아요. 양극화가 극심하잖아요. 이런 걸 할 때 예전 같은 시장은 아니다. 예전에는 서울이 더 오르면 다 올랐거든요. 조금 시차를 두고라도 6개월 뒤면 따라가야 되는데 노원구도 6월 97 때 약간 맹물 대책이 나오니까 약간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락이 또 다시 늘어났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세력이 좀 적다.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건 뭐 공통적인 현상이고 올해는 하여간 이재명 대통령의 실수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볼 때 가고 있고 스태프들이 좀 못 받쳐주는 것 같아요. 스태프들이 대놓고 대통령이 국무 부처 그 회의에서 잘하는 부처 상을 줬나 봐요. 부처들은 몇 분들이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무슨 부, 산업부, 뭐 이거는 좀 잘했다고 나왔네요. 그러더니 나머지는 좀 못했네요. 분발하셔야겠네요. 그러는데 거기서 카메라가 국토부 장관을 비춰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래서 엑스트위터에 이제 칼을 뽑았잖아요. 이게 이어져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기 좀 어려운 것 같다. 실무진은 좀 실수가 있는 것 같다. 공급 대책이 좀 물탕 대책이었던 게 좀 나왔고 요번에 조금 회복은 했지만 여전히 분양가가 안 나와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섭섭한데 그게 나오면 제가 볼 때 조금 시장에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작년을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3번의 상승이 있었는데 2월, 3월에 한번 많이 올랐고 토제 풀고 묶으면서 올랐고 6월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많이 올랐고 9월, 10월에 많이 올랐는데 2월, 3월 상승분이야 사실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제 풀면서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뭐 그 또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이라는 게 2024년 9월 이후로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되면서 이제 여름에 올랐다가 쭉 내려오고 12월에 계엄도 있었죠. 그래서 계엄 때 1000건, 1000몇백 건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거의 올스톱이었기 때문에 사려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뭐 홀딩? 발을 빼고 이제 관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토호제 풍기에 사실은 저는 토호제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긴 합니다. 주거 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독단적으로 막 결정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용역 리포트도 받아보고 했는데 괜찮다라고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풀었겠죠. 아닌데요. 아니, 좀 오를 줄 알았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줄 몰랐다는 얘기는 우리 시장에서 응축된 에너지, 한마디로 지방에서 이 양극화 문제를 너무 간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지 자체만 보면 전세 끼고 사고 팔고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은 끊임없이 지금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서울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불안을 가진 분들이 길이 딱 열리다 보니까 순식간에 2월에 아마 엄청나게 파고든 것 같고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진짜 이렇게 올라갈 줄은. 그 사이에 이제 6월 정치적 불확실성도 제거가 되면서 6월 상승분부터는 강남 3구보다는 다른 한강 벨트들이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사실은 뭐 이재명 정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죠. 취임하자마자 그냥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시장이 움직였으니까요. 마지막 3번째 상승은 저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그게 좀 알맹이가 없었어요. 135만 원 뭐 어떡하라는 거야. 거기에 뒤에 내용 중에도 뭐 국토부가 나름대로는 이제 노란불을 좀 켰는데 사지 말라고 투기과열지구 뭐 LTV 내릴 수도 있다. 토지거래가구역 지정권한 국토부가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노란불은 보통 우리가 서야 되거든요. 이 정상적으로는 서야 되는데 규제가 들어온다니까 사야 되는 사람들은 야 토호제 묶이기 전에 빨리 오히려 사자. 빨리 더 왜 토호제 묶이면 전세 끼고 못 사니까 빨리 사야 되니까 9월, 10월이 이제 불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좀 미스다. 그렇다면 3번의 상승이 2025년에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현 정부 잘못은 아니다. 물론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 3번째 상승은 좀 아쉽다. 그리고 대책이 이제 다 나왔잖아요. 세금 빼고 다 나왔잖아요. 대출 규제가 627에 나왔고 공급 대책이 최근 1, 2구까지 해가지고 2번 나왔고 4번 중에 2번이 공급 대책이고 한 번은 토호제 이제 묶은 대책이니까 남은 게 이제 세금 카드 하나인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트윗 막 날리는 게 결국에는 이제 세금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가지고 2026년 부동산 시장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다. 제대로 한번 세금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셨다고 방금. 아, 네네. 그 토제 그 용역 소장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 용역이 작년 6월에 줬고요. 1월 달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에 그 다 조사를 하고 결론이 뭐냐. 토지 거래 허가제가 주택 가격
그 안정에 도움이 되었는가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에. 거기에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데이터들에 나온 거에 이제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가 그렇게 주택 안정에 도움이 안 됐다고 한 분들이 60%고 그리고 됐다는 분들이 40%인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근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왜? 주택시장이 뭐 윤석열 정부부터 뭐 계속 올랐잖아요. 토지가 없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토지가 효과가 없나 보다. 토지를 다른 요인들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돈 퍼부니까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토지가 그 역할에 제어 역할을 하는 거를 따로 체크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를 놓고 볼 때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60%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종류가 뭐냐? 두 번째인데 토지를 그럼 풀어도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7대3으로 완벽하게 풀면 안 된다요. 그러니까 질문이 묘한 거예요. 데이터 결론이. 다 토지가 도움이 된다는 걸 아는데 주변 상황 때문에 현재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에서 그거를 또 이 땡땡 창무님 교수께서 하셨는데 그 스토리를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발표하고 나서 언론이 얼마나 받아주는지를 보셔야 돼요. 엄청 받아줬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볼 때 카르텔이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큰 팩트에서 밑에 걸 말했냐? 안 했단 얘기예요. 70%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 그리고 앞에 거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분으로 해서 던지는데 자 계엄 얘기하셨잖아요. 계엄 때 정신 없을 때 금융위원회는 뒤로 대출을 풀었습니다. 전세 갭투기 막 옹호하고 카르텔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트위터에 올린 내용이 이거예요. 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익 집단들이. 그 집단들이 얼마나 그 고도화되고 얼마나 조직적인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좀 알아요. 증거가 나오면 제가 추적 60분이 어디고 밝힐 텐데. 센데요? 아, 진짜예요. 이건 만국병이에요. 제가 제 자녀를 떠나서 우리 청년들 제가 계속 만나서 얘기해 보거든요. 야,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진짜 심하다. 정상적인 자산가격 상승은 누구나 이해하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잖아요. 갭 투기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희망락되고 청년들은 지금 피토하고 있고 이걸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그 원인이 거기 있었다. 2월에 풀었잖아요. 그럼 6월에 풀면 되잖아요. 왜 굳이 2월에 풉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2월에 풀면 펌핑 되고 건설사 도움 되고 그럼 선거 자금 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가 연결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그동안 봐왔던 뉴스나 어떤 정치 패턴을 볼 때 그러니까 뜬금없이 싶은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거는 때가 아니구나. 본인도 사과했잖아요. 그럼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 웃기고 있네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오르죠. 왜? 그 전에 이미 3년 동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 살려고 다 대기 중인 게 전 시장에서 알고 있어요. 소장님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자산가 그룹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그룹들이 다 돈 들고 줄 서 있는 거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저도 풀면 안 된다를 강력했는데 푸니까 당연히 날라오잖아요. 그걸 갖다 기폭제로 해서 일반 실수요자들한테 포모 현상 일으키고 금융위원회에서 뒤로 풀어놓고 전세 갭투기 퍼붓고 이 작전 뭐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이 작전 먹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먹힌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 정부가 잘해야 되는데 대충 하다가는 또 기득권한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력합니다. 기득권은 워낙 이익이 첨예하기 때문에 쉽게 안 물러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득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룹이에요? 정상적인 자산시장의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호가 올리기가 가능한 나라잖아요. 이 작전을 통해서 잘 치고 빠져가는 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이제 추적 나중에 제보할게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띄우는 건 무조건 잘못은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대다수의 뭐 집 가진 사람들도 물론 뭐 다주택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집 하나 사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 사고 학군 때문에 다른 사정 때문에 살다가 이사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뭐 투기 세력 간주를 하고 있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줄이겠다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만국병이라고 했는데 진짜 부동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게 만국병이 걸렸는가에 대해서 걸렸잖아요. 어떤 애를 안 낳잖아요. 그게 다 부동산 때문인가요? 아유 소장님 젊은이들하고 그러면 대화를 좀 지방에 해보세요. 집값 비싸지도 않는데 거기는 왜 출산율이 떨어졌을까요? 직장이 없죠. 일자리가.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거지 부동산 문제. 근데 서울은 전 왜 세계로 떨어지냐고 봐요. 하니까 그러면 서울은 왜 출산율이 떨어져요? 더 떨어졌잖아요. 서울은 0.52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우리 부동산이 나라가 비싼 거는 맞죠. 0.7인데 더 낮아요. 집 사기 쉽지 않죠.
선진국 중에. 그러면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이나 도쿄 우리보다 중에 나아요. 어느 나라가 월급쟁이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 있냐고. 우리보다 훨씬 낫죠. 뭐 뉴욕이 뭐가 우리보다 나아요? PIR 지수가 거긴 10이에요, 10. 우린 18이고. 그건 아니지. 산수 나오잖아요. 뭘 산수? 아니 그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도시에서 서울은 사실 수요 과잉은 맞아. 너무 사람이 많아. 전 세계적으로 서울에 대기업 본사가 다 서울에 한 군데 수도에 몰려 있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몰려 있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좋은 게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작년에도 좀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 2021년 많이 올랐는데 올라갔을 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다주택자들은 2017년 16년도에 많이 샀고요. 2020년, 2021년은 1주택자들이 움직여요. 그럼 1주택자들이 움직일 때 집값이 폭등하는 거지. 다주택자들이 사서 그건 미리 걔들은 사고 빠졌다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다주택자들에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데 진짜 문제가 다주택자 때문인가? 사실 소연 말대로 다주택자가 100%이 수요를 일으키진 않잖아요. 근데 앵커링 역할을 하잖아요. 끌어가고 뒤늦게 품모 현상이 벌어지면서 뒤늦게 쫓아오고 지금 2019년, 20년에 산 친구들 다 물렸잖아요. 강남 4구하고 마영성 빼고는 다 정보점 아래예요. 이자만 5년 뭐 내내 수도권 낸 지역에? 거예요. 이게 나라에 도움이 돼요? 아니잖아요. 안정적으로 됐으면은 그 피해도 적고. 물론 그렇죠. 저는 이거는 오래된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현 정부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좀 문재인 정부 또 그 이전부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아이고, 또 저는 이렇게 두 분 모시면 항상 테니스 경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 치시면 저쪽에서 또 땅 치시고 그래서 눈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양쪽 코트가 먼데 이렇게 뭐 왔다 갔다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눈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재미있고 또 좋은 얘기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 지난 25년에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거를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면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잖아요. 오히려 진짜 노도광이나 금강구는 완전히 진짜 오히려 피해 지역이 됐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의견이 다른 지금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두 분이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2025년 잘됐다 잘못됐다를 이게 OX 이분법으로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일단 거래량과 가격 저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주식과 부동산이 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일단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거의 떨어지는 수순이고 가격이 일정 부분 떨어지게 되면 손절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은 이번 정책이 거래량을 줄이는 데는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일단 대출 규제.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욕구라는 게 생기면 나 집 사야겠다. 라고 하면 자기 자본으로 사거나 대출 받아서 사거나 이제 전세를 끼고 사거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 규제 야 이보다 더 강하게 할 수가 있나? 이제 거의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밖에 안 나오니까 저는 이게 거의 뭐 정점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2억이나 제로나 이제 안 해주나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보고 2억이 되고 안 되고 그에 따라서 취득세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고가 아파트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는 이제 거의 정점을 찍었다. 좀 너무 빨랐다. 저는 빨랐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리고 전세 끼고 이제 못 사잖아요. 토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열두고 그러면 이 두 가지 길이 막혔고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약간 세무조사에 대한 약간 두려움. 돈 있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진짜 사업도 하고 진짜 많은데 괜히 지금 집 하나 우리 애 하나 사줬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오면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교수님께서 앞서서 이제 원밸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밸리가 72억 2025년 상반기에 이제 거래가 되고 그 후로는 신고가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시장에서도 야, 원밸리 72억이면 차라리 그냥 압구정을 사지. 내가 원밸리를 사야겠냐라는 나름대로 저는 자정 기능은 있다고 봅니다. 돈 있는 사람들도 야, 나 이거 무조건 살래. 그런 사치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사치제가 이제 압구정 같은 경우는 압구정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 뭐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제 베팅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내버려 뒀어도 물론 단기적으로 좀 더 오버슈팅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물론 다른 지역으로 좀 퍼져나갈 수는 있었겠죠.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참 어려운 숙제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28번이었나요? 대책 발표했는데 차라리 하나도 안 했으면 대책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잖아요. 안 했으면 차라리 그 정도 안 올랐지 않았을까?
좀 올라가면 시장에서 야, 이게 너무 올라지 않았나? 뭐 다른 걸 선택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풀지 못하는 숙제인 건 맞는데 일단 거래량을 줄이는 데는 성공한 것 같고요. 이제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가격이 내려가려면 집주인이 이제 급매로 던져야 되거든요. 급매로 던지면 매수자들이 안 받아주게 되면 뚝뚝 떨어지는 거고 받아주면 이제 살짝 떨어지고 마는 건데 지금 집주인들이 마음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아무리 봐도 입주 물량도 부족할 것 같고 공급 잘 안 될 것 같고 서울은 유동성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분양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종합해 보게 되면 야 버티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근데 떨어지려면 집주인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금매로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사는 집 하나는 못 팔겠으나 뭐 두 채 가진 사람은 하나 팔 수도 팔더라도 가격을 내려서 파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려면. 근데 지금 집주인들은 내릴 생각이 없는데 대통령께서 5월 9일까지 팔면 양도세 중과세 카드를 딱 던졌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차라리 취임할 때나 적어도 11호 대책 때 2026년 5월 9일에 중과세 안 할 거야. 팔 사람들 좀 빨리 좀 팔아라고 미리 선언을 해줬으면 저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라면 6개월 정도면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매물도 좀 나오고 했을 텐데 이걸 100일 남겨둔 상태에서 딱 던지니까 토지거래가구역으로 묶여있죠. 대출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못 파니까 세입자한테 막 부탁을 합니다. 이사비 줄 테니까 나가달라 그러면 세입자들도 사실 좀 안타까운데 한 5천만 원까지는 부르더라고요. 요즘. 많이 부르는 분들은 5천만 원 부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5천 주고 세입자를 보내고 팔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세입자 입장도 이해는 되죠. 5천 받아도 나가서 신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면 5천보다 더 올라 있으니까 저는 양쪽이 다 이해가 되는데 미리 전략을 야 우리 5월 9일 이후에는 토제도 적용하고 대출규제 적용할 테니까 팔 사람 팔아라고 했더라면 매물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금매가 라는 아쉬움도 좀 살짝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대통령께서 아마 작년 6월에 맛보기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을 때 대출 규제에 대해서 기대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대출 규제 정도 하면 충분히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세금, 중과세 카드는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보유세 인상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시장에 어떤 압박을 줄까, 집주인들이 이제 한마디로 얼마나 던질까, 매수자들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의 승부처가 아마 2026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억까지도 달라 그런데요. 강남에서는 무슨 저는 상가 권리금인 줄 알았어요. 이사하는데 야, 이사비 1억이면 1억씩 막 요구하는데 어차피 집값 왔다 갔다 하는 게 급하면 지금 세금 때문에 급하게 파는 변동폭이 2, 3억 되는 데서는 1억까지 달라고 한다니까. 경제 자본주의 경제에서 또 이게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집주인이 아쉬우니까 야 1억이면은 좀 크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소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은 일단 뭐 정책이나 시기적 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노두광이나 금강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피해 지역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교수님 이번 그 26년 그 세금 나오는 거 보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 핵심 지역 가격 잡아 내려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왜 금강구도 같이 묶어갖고 이렇게 욕도 먹고 힘들었던 상황이었나요? 그건 뭐 풍선 효과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피할 수 없는 대책이었고요. 실수요자들은 다 살 수 있잖아요. 투자 투기꾼만 못 사게 한 거지. 결론은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0년 동안 지금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갈아타게 해가지고 돈을 챙긴 차익 실현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계속 물건 찾아다니고 또 업핑하고 또 업핑하고 하는데 그거 이미 뭐 보고 다 받았겠죠. 아 이거 좀 끊어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뭐 피해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무슨 피해가 있죠? 팔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프레임을 몰아가시면 안 되는 것 같고 그걸 뭐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다고 뭐 그러면 시장은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여기죠. 정부가 자주 바뀌고 이러면 또 5년만 버티면 이런 게 지금 습성화됐잖아요. 베이비 부모들 특히 그런 습성이 어떤 타성이 남다 보니까 정부가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특히 친시장 언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사들이 사주가 된 데가 뭐 거의 메이저급이다 보니까 뭐 옛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분명 이게 돌이 아닌데 다 돌이라 그러면 돌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의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너무 강력하게 있다 보니까 사실 그걸 뒤집을 만한 어떤 힘을 가진 경쟁 상대가 없잖아요. 끌려가면 되고 자본주의 논리상 쓸려갈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가 단안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죠. 누가 봐도 결국 피해자는 나오고 거기서 승자는 나오고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막은 것 같고 제가 볼 때 뭐 두 배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서울의 1000명당 주택수가요 지금 한 380, 90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도쿄 뭐 뉴욕 뭐 선진국들 있잖아요. 거기 450에서 504, 일본은 504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집이 벌써 20%팍 모자르잖아요, 서울은. 그러니 더 오를 수 있는 압력이 있잖아요, 수요는 있는데. 그럼 답은 나왔잖아요. 분산을 하든지 집을 떼어줘야죠, 그만큼 기본적으로. 짓고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그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까지 뭐 누가 공급 하나 제대로 했습니까? 벌써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제대로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이것도 카르텔이 뒤에서 작업한 겁니다. 제가. 공급 부족도요? 아이, 그럼요. 공급 부족이 카르텔이 작업했다고? 예를 들어서 2015년 박근혜 때 공급되어 있는 택지마저 그냥 스톱을 걸었어요. 해야 되는데. 그때 신규 택지 공급 중단했죠. 중단시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수도권 지역이고 서울의 공급 부족은 오히려 박우순 전 서울시장이 구역 해제한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분산 효과가 물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의 택지를 줄인 잘못이 있고 서울은 완전 박우순 전 잘못이죠. 서울시장이 왜냐면 경제 393개 구역 해제한 것도 문제잖아요. 그것도 저는 치명적인 서울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박원순도 실수 많이 했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두 일본 실수가 이래가지고 없애고 저는 맞물린 거다. 서울의 공급 부족.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부동산을 망가뜨렸죠.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뭐 청년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저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대해서 폭등하게 원하지 않잖아요. 다. 그럼요. 그걸 완만한 원하는 사람을 사람이 원하는데 간단해요. 답은 나왔어요. 그럼 정치인들이 똑바로 정신 챙기고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했다라면 이 정도까지 문제는 안 될 텐데 그동안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문제인데 결론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와가지고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날리는 걸 보니까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좀 조금 기대할 만하다는 생각을 어떤 다시 부분이? 한번 그러니까 정책으로 보면 어떤 정책을 기대하면 될까요?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 될 때 부동산 투자 자산인데 그걸 뭐 억지로 시장 논리에 맡기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시장이 따라줘서 본인이 얘기한 생산적 금융인 기업이나 제조업으로 다 같이 가길 원했는데 기득권 카르텔이 꿈쩍을 안 내. 그러니까 여기서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율을 왜 던져나니까 이거 화가 났구나. 그 논리를 분명히 알 텐데 수많은 보고 속에 매물장님이 있는 걸 알 텐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 틀리잖아요. 계곡도 있고 코스피 5천도 있고 그러면 부동산은 적법하고 이런 것들만 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수단 방법을 자기는 안다라는 뉘앙스가 딱 나온 거예요. 뭔지 좀 알려주셔야죠. 네? 그게 뭔지를 알려주셔야죠. 간단하게 제 생각에는 대출 보유세 규제는 인상밖에 그대로 없는데. 대출 규제는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책 중에 부동산을 5년 이상 완전하게 시장을 안정시킨 정책을 핀 대통령은 둘이에요. 딱 두 번. 노태우하고 이명박이에요. 노태우 때 일기 신도시 하면서 처음에 안 잡혔는데 나중에 분당하고 이 신도시에 대해서 분양가를 발표해 버렸어요. 얼마 하겠다. 근데 그게 반값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MB 때 또 어땠어요? 보금자리 주택 발표하는데 평당 2,500, 3,000인데 1,200, 1,300이 분양하겠대요, 강남을. 그러니까 어느 바보가 그 강남에 집 사겠어요, 지금. 그냥 그때 거래가 뚝 끊기면서 서울시장은 완전히 안정됐죠. 이 MB가 부동산을 잘하는 것 같아요. 건설 출신이니까. 그리고 지방에다는 미분양 양도세 가면 딱 던지니까 지방 부동산 펌핑은 아니고 죽어가는 걸 살려주고 균형을 잘 맞춰줬잖아요. 요점은 이제 이번 정부에서 좀 기대할 만한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앞으로가 중요하지 지나고 과거잖아요.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 교수님과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작년에 97 대책도 그 공급의 맹탕 대책이다라고 예,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129 대책 같은 경우에도 맹탕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정부 주택 공급을 불신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119 대책 열심히 준비했죠. 국토교통부 아마 담당자들은 잠도 못 자고 아마 3달 밤샜을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은 뭐 제 생각도 그렇지만 사실 11호 대책 발표됐을 때는 대책 발표되고 한 2주 동안 불려다니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119 대책은 첫날 한 이틀 바짝하고 방송국에서도 대통령 트윗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지. 맞아요. 이게 119 대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방송국 PD나 작가는 시청률을 가지고 시청자의 반응으로 움직이는데 시청자가 반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 그럼 왜 반응이 없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6만 가구예요. 6만 가구인데 서울은 3만 2천 가구입니다. 근데 자 보자고요. 3만 2천 원인데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50% 잡죠. 저는 많이 양보해서 이번에는 50%는 할 것이다. 된다. 되는 게. 뭐 100이란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력을 감안해서 저는 50%였습니다. 다른 대통령 같았으면 50도 안 나올 텐데 밀어붙이면 50% 16,000원. 16,000원. 여기에 임대 물량도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이제 일반 신혼부부들이나 또 우리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은 임대 빼버리면 한 8,000호 나오려나? 그러면 실제로 8,000호가 지금이라도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거 제가 보도자료 내용을 쭉 봤거든요. 내용을 보게 되면 2027년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물량은 2030년 이후에 2027년에 뭐 1,000몇백 개 2028년에 뭐 몇백 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2030년 이후에 착공 들어가면 입주는 2033년 8년, 7, 8년 정도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좋아. 기다려서 당첨이 될 수 있냐. 제가 우리 애 같으면 과연 7년을 기다려서 당첨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 당첨이 되더라도 교수님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가격이 반값으로 정부가 책임진대. 그러면 당첨 확률이 낮아도 한번 기다려보는데 이거 반값도 아닌 것 같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 평당 8천만 원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분양가가. 그러면 실제로 당첨돼도 돈 또 감당 안 돼. 거기에 베팅할 수 있는 무주택자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분들이 한마디로 이거는 그런 신호잖아요. 두 가지죠. 하나는 물량이 나와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야 기다리면 야 지금 굳이 우리 무리하게 안 사도 돼. 기다리면 돼. 라는 심리 효과인데 그 두 가지가 저는 다 충족이 좀 안 되지 않나. 매년 3만 호씩 공급이 되면 또 해볼 만하지.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영끌 대책이긴 한데 공급 대책이 실질적으로는 크게 어떤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1월 21일부터 왜 트윗이 굉장히 좀 강해졌는가 기조가 선을 넘으면 규제한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갑자기 왜 선을 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이 공급 대책도 주요 영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보고 받았을 거잖아요. 분명히 국토부 통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32,000원 많이 나오나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딱 보는 순간 저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가지고 주택시장이 과연 안정되겠냐. 내가 나서야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장관이 해야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김현미 장관이 있죠. 아니 무슨 정책을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트윗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국토부에 대한 신뢰를 저는 굉장히 좀 내려놨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야 이거 답 없다 야 애들.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97 대책 시즌2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이 흐름을 내가 끊어주지 않으면 이거 문제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양도세 중과세부터 던졌고 저는 작전은 일단 성공이라고 봅니다. 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아무도 공급 대책 얘기 안 하니까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잖아요. 다주택자들 팔아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모를까요? 토호제에 묶여 있고 대출 규제에 묶여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쉽게 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다주택자들이 팔 수 있게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생각했다면 미리 한 6개월 전에 발표하고 한시적으로 뭐 토호제로 길을 열어준다든지 대출을 한시적으로 열어준다든지 해서 집주인들이 막 팔 수 있게 금매로 팔 수 있게 만들어줬을 텐데 이번에는 100일 남기고 다주택자들을 약간 때리는 모션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이걸 다주택자가 100일 안에 많이 팔 수 없다는 건 아는데 뭐냐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그 무주택자들 경금망동하지 마라. 지금 니들 앞으로 양도세도 중과세 되고 1세대 1주택자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줄이고 또 보유세도 올라갈 텐데 지금 공급 대책이 알맹이 없다고 섣불리 움직이지 마. 지금 니들 잘못하면 큰 코 다친다라는 저는 경고. 그러니까 매수자를 향한 메시지지 집주인을 향한 메시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집주인들은 완전히 벙벙하죠. 100일 내에 어떻게 팔아라고. 파는 분들은 1억 주고 세입자 보내고 이제 파는 분들도 일부 있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크게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흐름을 바꿨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작전 성공이다.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건 이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버려가지고 실무진이 또 사고 치면 대통령이 수습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너무 전면에서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잘못되면 이게
대통령 하나 믿고 지금 가는 정부인데 너무 전면에 오래 나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은 좀 걱정은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나섰으면 이제 장관이 나서줘야 되는데 이게 국토부 장관이 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다수의 국민들이 볼 때도 약간 아 진짜 이게 과연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리어리해 보이죠. 그냥. 그래서 그 부분에 열심히 대한 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는 하는데 그게 좀 대통령께서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메시지 딱 던지고 야 다주택자 중과세 내가 한다. 집값 잡을 거야 정도 던지면 이제 실무진이 나서줘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서고 있다는 얘기는 대통령께서 이제 결단을 좀 내리고 내가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전쟁터라고 생각하면 그 장군들이 지금 전쟁터 나가가지고 직접 총 들고 싸우고 있는 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 가서는 그 전면전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싸운다기보다는 장군은 이제 전략을 짜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대통령이 일일이 정책을 만들진 않겠죠. 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 다른 밑에 있는 장군들이 지금 영 마음에 안 들다 보니 참모총장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당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아 이게 어려운 숙제니까 사실은 이거 만약에 우리가 여기 뭐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한무도 교수님이 국토부 장관이라도 사실 공급 대책이나 이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무슨 뾰족한 수를 지금 6개월 1년 만에 아니 우리가 만들면 공급 대책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해보면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국토부 연건한 거 맞아요. 반값도 이제 우리가 얘기는 이래 하지만 막상 하면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요 분산만은 쉽지. 아, 서울 수요 좀 분산해. 대기업 지방에 가서 일자리 만들어. 말은 쉬운데 막상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수요 분산이 제일 아쉬워요. 역대 정부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세월이 꽤 지났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수요 분산 얘기는 안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특별시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특별시도 방향성은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이 경쟁력이 커져야 되는데 방법론적으로 통합을 한다고 해서 저는 지방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저는 무조건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일자리. 그래서 무조건 대기업 일자리에 그 특별시를 만들면 1년에 5조? 4년에 20조 쏟아붓는다고 했는데 그 20조를 저는 지방 이전 기업한테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좀 나와주면 시장의 수요자들도 야 이러면 이제 서울도 수요가 좀 분산이 되겠구나. 지방에도 일자리가 생기니까 지방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에 안 올라오겠구나. 그러면 서울이 좀 좋아지겠네라는 희망을 가질 수는 있는데 지금 그냥 세금만 가지고 때리면 뭐 댓글 보니까 그러더만 도대체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도대체 뭐 팔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냥 나는 그냥 이제 시장은 보유세까지 다 계산을 해버렸거든요. 대통령께서 보유세를 올린다라고 발표는 안 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수준까지는 올릴 거야라고 예측을 다 해버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향후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다. 왜? 약간 공포감? 불확실성을 좀 여지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모든 카드가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9 공급 대책 애는 썼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인정을 해요. 보니까 이건 다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은 50%라고 보셨는데 저는 90% 이상 봅니다. 거기 트위터랑 연결해서 보셨는데 제가 뭐 해석 얘기했잖아요. 트위터에 뭐라냐면 법적 조건을 준수한다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이거 뽑은 물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90% 되는구나. 왜 국가 땅이 70%니까 이걸 누가 막겠어요. 그리고 법적인 거를 반대하는 님비 현상 있잖아요. 태릉 시시 같은데 이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워딩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밀어주겠다는 저는 판단을 해서 저는 119 대책 물량은 충분하지 않지만 정부의 의지는 표명했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더 찾겠다 그랬잖아요. 그 찾겠다라는 게 아시겠지만 얼마나 나올지 다들 퀘스천이잖아요. 획기적으로 여의도 부지 같은데 때려짓는 거죠. 뭐 대공령 라인이라든지 또 토평지구 라인이라든지 그냥 평평하고 집 질 때 많아요. 우리 강남 개발할 때 어땠어요? 저 배밭이 뽕나무 밭인데 진흙탕을 갖다 이렇게 30년 만에 만들었잖아요. 그럼 의지만 가지면 도로 놓고 트램 놓고 하면 바로 출퇴근 다 가능해요. 강북에 또 인구도 많잖아요. 그런 결정적인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과연 칼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근데 그동안 정치인들이 잘못 판단한 부분에서 이런 대책이 자꾸 이렇게 뭐랄까. 요번에는 현실적인 것만 하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요거밖에 안 나왔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대통령이 얘기한 던력을 볼 때 119 대책을 일단 된다고 보고 있고 이거 갖고 모자르다는 걸 이미 파악을 했고
파악을 했으니까 트위터가 이제 날라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고 본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저는 일단 애썼다. 인정은 된다. 다만 마지막으로 분양가를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뭐 보도자료 중에 그게 있어요. 그 보금자리 주택에 뭐 버금간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버금가는 주택 가격을 발해야죠. 그거 왜 쏙 빼요? 또 뭐 수박들이 작업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딱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느낌이 많을 거 아니에요. MB 때 성공했잖아요. 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다면 말입니다. 일단 지나간 정책 이야기는 여기서 좀 그만하고요. 네네네. 이제 26년이 도래했으니까 팀장님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이게 요즘에 코스피가 워낙에 파죽지수로 치솟았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 관련된 부분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식으로 큰 돈 버신 분들이 결국에는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옮겨올 거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인데 교수님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트위터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값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금이 이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건 우리 누구라도 상식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해가지고 1억 투자했는데 3억이 됐어. 무주택이야. 그러면 내 집 마련해야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저는 자금 이동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코스피 5천이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천 잠깐 찍고 내려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5천 시대가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에 너무 과도한 자금이 묶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거주하는 분들만 실소유자고 거주하지 않는 뭐 전세 끼고 사는 거는 이제 인정 안 해주겠다라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의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해는 하는데 또 실소유자 입장이라면 또 내 집도 전세 줄 수도 있는 건데 좀 과하다는 이제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주식이 이제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과 부동산은 저는 한 몸이라고 봐요. 요즘 시대에는 이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집한 사람 중에도 또 두 채 있는데 한 채 정리하면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주식 자금 일부가 또 부동산으로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최근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린 게 이제 좀 문제라면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 제가 오다가 이제 어떤 칼럼을 하나 봤는데 과연 진짜 집값이 이제 어떻게 얼마나 올랐느냐에 대해서 서울 아파트 상승률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평당 2021년이 1,402만 원에서 1,704만 원, 21.5%가 올랐어요. 물론 신축이나 재건축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고 나머지는 안 올랐기 때문에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의도 냉면 가격을 보게 되면 2021년에 11,000원, 12,000원에서 15,000원, 18,000원. 한 40% 정도 올랐고 브라보콘 얘기했더라고. 브라보콘 1,800원에서 2,500원 올랐다. 38%. 건축비, 공사비가 평당 3.3제곱미터나 530만 원에서 890만 원으로 올랐다. 68% 올랐다.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지금 서울 집값이 막 엄청나게 한데 그중에 신축, 랜드마크 아파트, 또 재건축 아파트가 거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올랐는 거고 전체적인 평균을 보게 되면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책의 방향성이 수도권 지역이 지금 거의 다 타깃인데 사실은 올랐는 지역은 뭐 강남이나 분당, 판교, 과천, 한강벨트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규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모든 수도권의 분들이 잠재적인 투기 대상이 되고 전쟁의 대상이 된다는 건 다수의 실수요자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인천이나 뭐 수원이나 고양이나 의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좀 수도권이나 이유만으로 대출 규제까지 묶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니까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부동산에 모든 자금이 묶이는 건 반대예요. 그리고 우리 고객들 만나봐도 저는 요즘 그럽니다. 집 하나 있는 분들은 금융 쪽에도 투자 많이 하셔라. 집을 추가로 구입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하되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시 맞추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 정부도 너무 부동산을 악마화하고 뭐 집 한 개, 사정상 2개 된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몰아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제 조금 더 마음을 좀 안정을 찾고 서울 집값이 다 엄청나게 올라온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주로 신축하고 재건축 아파트들이 좀 엄청나게 올랐지 나머지는 사실 그렇지도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그거잖아요. 코스피 자산이 부동산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실까요? 코스피에 막 투자하시는 분들이 직장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집에 엄두가 안 나니까. 그러면 직장인들이 하는 돈이 뭐 한 5억 됩니까? 다 인력일 거예요. 5억 갖고 해가지고 따블라면 10억인데 똑바로 집 사나요? 이것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올 대상은 한정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비트코인 기억나실 거예요? 한때 비트코인 막 올라갈 때 부동산이 더 오를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하신 분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 같다라고. 당연하죠. 그걸 갖다 기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500억 벌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은 50억짜리 어떻게 하나 사지 느껴요? 않았을까? 진짜 비트코인 번 사람들이 일로 다 오면 더 오르겠네? 또 포모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정확한 팩트도 아닌데 이런 거에 사실 일반 대중들은 많이 속죠. 속아서 2020년, 19년에 다 영끌 물린 분들 지금도 이자 내고 경매 털려 나가잖아요. 드릴 말씀은 이것도 하나의 기후다. 어떻게 코스피 전에 다 일로 와요? 아, 다는 못 오죠. 하이닉스가 잘 갈 텐데 그걸 왜 팔고 일로 와요? 바보예요? 근데 그 비중이 과연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냐?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분산 투자 개념이니까. 그래서 올 수는 있으나 결국 부동산을 회피할 가능성은 있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시장을 움직이는 것처럼 기사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인데 이제 주식 투자하잖아요. 회사 다니고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주식을 정리하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수요들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금 부담이 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보유세 인상 카드가 나오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 또 주식을 깨가지고 보유세 내야지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좀 생길 수도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식은 또 내가 김구라 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오, 축하. 좀 태웠죠. 그동안 안 했어요, 소장님? 저는 주식 안 하죠. 아, 왜요? 할 시간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노력을 해서 절대 주식에서 돈 번 사람도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왜? 내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쳐다보지 않는데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하자고 하니까 이제 태웠는데 오르대. 오르니까 좋더만. 사실 이게 웃긴 게 사실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이제 부동산도 뭐 어쨌든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동산은 투기고 일 안 해서 돈 버는 거고 실물 경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거 저는 정말 동의하는데 주식도 사실 지금 실물 경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 투자 실물 경제죠. 그렇게 하시면 안 경제예요? 되죠. 그 주가 조작 범죄자들이 워낙 대한민국에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정부가 거래소를 이제 정리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약간 좀 안 좋은 질 안 좋은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작전 세력들을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저는 주식은 전 세계 자본주의의 어떤 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채권하고. 근데 주식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처럼 주가가 오르고 회사도 성장하고 배당도 많아지고 하면 금융 시스템에서 예금이라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실물 경제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사줬어. 자본화가 됐어. 그 자본을 가지고 이 회사는 충분히 자본을 돌리고 유상증자를 만약에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딱 보니까 수요가 있어. 증자를 해주면 돈을 더 벌 것 같아. 그럼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나 개인들이 투자를 했을 때, 자본 투입을 했을 때 둘 다 좋잖아요. 윈윈윈. 저긴 필요한 물건을 사서 좋고 세상은 넓잖아요. 근데 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HP 만든 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걸 누려야죠, 같이. 실물 경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희 아니, 입장에서는 아니. 일반적으로 어디 돈 넣었다가 돈 찾아오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돈 넣었다 찾아오는 게임인데 둘 다 좀 실물 경제 아닌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이런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또 기업으로 가서 투자도 들어가고 선순환 구조가 있는데 개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전 대표님 말씀도 대표님 공감하는 말씀 게 맞죠. 솔직히 그러면 자 하이닉스 종목을 사요. 내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하이닉스 주식을 사서 그 돈이 하이닉스 가서 하이닉스가 더 발전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투자가 나쁘게 말하면 투기가 되는 거고 집도 마찬가지죠. 실소유자예요.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선생님 저요. 집값 저는 실소유자니까 오르지 않아도 돼요. 다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안 오르는 집을 뭐하러 사요? 그냥 전세로 가지. 마음속에는 인플레이션 방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솔직히 좀 인정을 하자. 근데 그게 이제 과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주식도 어떤 뭐 작전 세력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그 법의 범주를 벗어난 또는 과도하게 시장을 왜곡하는 이런 행위들은 안 되는 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이 많다. 10채를 사가지고 내가 하루에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놓고 하루에 내가 잠을 잘 거야. 세입 단서는 안 줄 거야.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인위적인 가격 조작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집도 마찬가지고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너무 악마화해서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주식 살 때 제가 해보니까 주식 세금 안 내잖아요. 팔 때도 미국 주식만 세금 좀 내는 걸 알고 있는데 20%인가 뭐 얼마 내는데. 그래서 개인으로 보게 되면 취득세도 내고 보유세도 내고 팔 때 양도세도 내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애국자 아니에요? 팔 때 양도세도 45%면 지방세 하면 거의 절반 떼는데 저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돈을 쥐고 있나요? 저는 주식은 앞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만 이게 자산을 불리는 건 이제 시대가 위험하죠. 달라졌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내 집 마련을 하자라는 주의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 집 마련하고 주식도 하고 금도 사고 채권도 사고 요즘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추진력이 있으시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서울 집값 잡아내고 보유세 지금 3%까지 올린다는 이야기도 막 떠들고 있으니까 소문이.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실 공시가 현실화율을 뭐 95%까지 가져간다. 그거는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하고 3%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중과세 양도가 82.5%까지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확정이죠. 결국은 집값을 잡아낼 수 있는가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공급해냈을 때 가능하다라는 전제로 결국 대통령님은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서울에 공급하겠다 이런 의지로 일단 니네가 언제까지 안 파나 보자 이렇게 말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한 발 더 나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일단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의 그 머릿속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이 서울 시내에 집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다주택자가 갖고 있으면 전세잖아요. 얘가 매매로 되면 전세 있던 사람이 매매로 온 거잖아요. 전체 총량은 늘어나는 게 없잖아요. 안 늘어나잖아요. 전세든 집이든 치고받고 핑퐁하고 안에서 노는 거지. 전세 대출 늘어나면 또 다시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갈 집이 있으면 덜 늘어나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걸 모를까요? 저도 아는데. 그럼 제가 볼 때는 보유세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수단인 거고 답을 가진 키는 뭘까요?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공급 대책을 던졌는데 국토부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거를 지금 진두지휘하기에는 모냥 빠지잖아요. 그러면 비하인드에서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3%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찌라시가 도는 거고 찌라시가 누가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보유세가 좀 실효세율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한 0.17%를 알고 있어요.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해외는 한 그거에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부담 커요. 1,000만 원 내다가 1,500, 1,700 내면 부담되잖아요. 고가들은.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지할 게 거주, 비거주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큰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비거주와 차등을 둔다는 의지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작년 9월에 이미 보유세에 대한 용역은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 12월 1월에 이미 나왔다고 봐요. 나왔는데 그걸 검토한 후에 그러면 이 표현이 나온 것인지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아, 그러면 선진국의 추세를 볼 때 전전 인구가 줄면 거리량이 줄어요. 그러면 정부 재정기획부나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 정부가 국민들 데리고 사업한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세금이 있어야 움직이니까. 그럼 계산할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주네. 양도세하고 취득세가 자꾸 주네. 방법은 뭐예요? 보유세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보유세는 물량이 많아요. 2,300만 가구인데 양도세 뭐 이런 세상은 얼마예요? 1년에 100만 가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비율을 따지면 23배잖아요. 23배의 갭을 가지고 세금을 돌릴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유세가 제일 편한 거죠. 23분의 1이라면 몇 프로예요? 0.5, 1% 움직여도 전체 세수가 안정적이니까 그러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갈 수 있는 방향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기 위해서 우리는 특이하게 전세제도가 있다 보니까 야 이걸 다 올리자니 조금 국민적 조세 저항이 좀 단어로 이제 언론에서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명분이 뭔가 거주 비거주에 딱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거주 비거주에 대해서 차등적인 세제는 진행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찌라시도 나오잖아요.
3%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선제적으로 지방선거 끝나기 전까지 얘기 없다가 공시가액 비율 요거 조금 조정하고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고 농도를 정하겠죠. 예를 들어 0.2% 올릴 걸 0.4%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일이니까 저는 3%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유지 불가능해요. 세입자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제적으로 과다한 저거라고 아마 비판도 나올 거예요. 인권위원회에서. 소송 걸릴걸요? 네, 위헌 소송 걸릴걸요? 3%는? 위헌 소송도 가능하죠. 제가. 3%는 너무 무리한 부담 수준이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닐 것 같고 방향성은 이제 미리 좀 생각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다. 전세 또 간주임대로도 짝짝 들어갔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주 비거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내가 사는 집, 살지 않은 집인데 내가 살지 않은 집은 세입자한테 주고 있잖아요. 민간 임대자 역할. 사실 이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정부의 의도대로 하려면 정부가 뭐 싱가포르처럼 이미 많은 물량들을 임대 물량을 준비를 해놓고 야 니들이 그래도 집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려면 네가 페널티가 있어야 돼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세입자들도 부담스럽잖아요. 세입자 증가가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거주 집에 대해서는 야 10년 동안 임대를 안 올리면 오히려 보유세도 좀 우리가 덜 받을게 깎아줄게라고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도 정부가 세금 좀 덜 받으면 세입자도 편하고 집주인도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세입자한테 저렴하게 거의 안 올린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좋은 제도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약간 조세 정가에 대한 부분도 인센티브를 통해서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저는 강공책도 중요한데 이제 어차피 세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보유세를 올리면 세부담이 늘어나요.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분산해야 되는 거는 우리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요.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집주인들이 이제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방법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소우화해서 나그네 옷 벗기는 게 강한 바람도 있고 햇볕도 있는데 결국 거래가 많이 안 되면 거래세가 국가 입장이라면 보유세 올리는 게 더 유리하다면 보유세를 좀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를 좀 오히려 내려주면 저는 팔 사람들 나온다고 보거든요. 집주인들 중에 야 양도세 만약에 부자 감세 논란이 좀 의식이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KB 시세 대비 한 10% 급매로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율 10%포인트 깎아줄게. 그럼 35% 해줄게라고 하면 40억 아파트 36억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매수자도 저렴하게 사서 좋고 집주인도 깎강 대신에 양도세 혜택 봐서 좋고 이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도 저는 이제는 좀 다양한 방법을 그러니까 무조건 바람 불고 춥게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을 다 양도세 중과세 뭐 지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양도세는 중과세보다는 오히려 내려주는 게 저는 맞다. 정부가 양도세 더 받아서 뭘 세금 얼마 된다고. 양도세 중과세 하니까 대번 나오는 반응들이 안 판다. 자식한테 준다. 세입자한테 전가시키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증여세도 올렸어요. 또. 그러니까 서로 계속 강공과 강공에 가잖아요. 집주인들은 그런 거죠. 집 하나나 두 채 가진 사람은 내가 세금 다 내고 니들이 박근혜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뭔 투기냐 라는 생각을 팔았어요. 안 판 사람들도 있어요. 30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만.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입장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내놔도 지금 대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니까 수요는 분산하고 지방에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주고 보유세는 좀 올리고 그럼 국가 세금도 도움이 되니까 세금 좀 거두고 대신 팔 때 거래세 내려줘서 양도세 깎아주면 그분이 양도세 받아가지고 세금 감면 받잖아요. 지 혼자 맛있는 거 다 먹을까? 차도 좀 바꾸고 자식한테도 주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순환 구조가 주식도 사고 충분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순환으로 이어지신다고 네.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은 저는 좀 실무진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것까지 트윗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거는 진짜 그 극도구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무진에서. 전세 낀 집을 매매하기 힘들잖아요. 팔고 싶어도 네네. 다주택자 입장에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그런 거는 정부가 좀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집을 갭 투자가 좀 전면 금지인데 누가 봐도 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알면 살 사람이 필요하면 그 집을 살 경우에는 무조건 100% 그 집에 들어간다라는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숨통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팔 수 있다. 그러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입주를? 그렇지 끝나야 들어가니까. 끝나고 그런 조건을 걸면 그런 되죠. 조건을 걸어주고 정부가 그럼 그렇죠, 다주택자가 팔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 이런 좋지. 좀
기본적인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길들을 열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조금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좀 아쉽다라는 좀 말씀. 양도세도 마찬가지. 중과 유예를 그냥 82.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누구라도 안 팔잖아요. 그러면 팔으란 얘기인데 그때까지 못 파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또 디테일을 우리 소장이나 저 같은 사람은 찾아내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는 체크해볼 어떤 인력 풀이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공금 뭐 이쪽에 그런 거는 매달리다 실무진이 보니까 해야지. 대통령이 나서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국민들이나 우리 저 구독자분들이나 다들 제안들을 공무원들 막 국토부에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분들 좀 많이 모르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선장이잖아요. 방향만 제시해주고 나머지 노는 실무진이 적어야지. 대통령 보고 녹화지 적으라고 하면 그 대통령이 다 하고 어떻게 해요? 맞죠. 실거주가 기본이 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집 사는 사람은 다 실거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좋은 동네는 다 실거주하죠. 다주택자 중에 2주택자가 60% 서울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아 그럼요. 강남에? 강남은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왜 자꾸 몰아갑니까? 아니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자, 저 외곽이나 이쪽 집을 먼저 팔까봐 그쪽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럴까봐.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강남은 더 견고한 성이 되고 외곽이나 경기도 수원 뭐 이런 데는 오히려 집값도 안 올랐는데 매물이 나오니까 더 안정되고 지금 안정돼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 입장이라면 야씨 우리 동네 오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더 안정되고 쟤는 그냥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살아버리고 하나의 진짜 양극화? 지금 강남 한강벨트가 맨홀릭에 캐슬이 다들 되지 빠져 않을까. 계신데 강남이 뭐가 좋아요? 나도 그게 모르겠어요. 다들 뭐 강남 그 판타지에 빠져 정신들 못 차리는데 환타지. 아니 사시는 분들은 좋다고 하죠. 강남에 살아본 분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강남이 제일 좋다 좋다고 그러던데. 얘기하는 건 집값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지. 진짜 절대 안 떠나겠다 그러던데. 아니 10년 이상 살아본 분들은 신도시가 더 살기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집값이나 자본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머무르는 분도 많고 직장 때문에 있는 거지. 진짜 부자들은 다 딴 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강남 분들은 그렇지 않던데. 그냥 와 진짜로 저는 솔직히 아유. 제가 강남 안 사니까 그분들은 강남 떠나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신분이 하락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또 하나 인정은 해줘야지. 그거를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본인의 내면이 또 사람 나와야지. 뭐 품격을 보는 강남 강남 거지도 많아요. 그렇지. 강남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강남에 사는 것이 좋다는 건 학군의 개념이었잖아요 옛날에. 그 직장의 개념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 생활의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경상도를 가는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 강의하러 간다니까 뭐냐 해서 부동산이니까 묻더라고. 아니 왜 서울 사람들은 그 땡땡같이 그 강남에 목을 매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형이 강남 산다고 맨날 2박으로 터는데 설날에 만나기만 하면 짠돌이가 되는 거야. 돈이 없어. 대출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형님보다 재산이 적은데 그 경상도 거기에 그럴 수 있죠. 다세대 주택을 학교 앞에 갖고 있고 여유롭게 산다 이거야.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양반이. 근데 그렇게 사는 강남 사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강남 판타지 빠지지 마시고 조금 조정해 주시기를 제가 좀 개인적으로. 그거는 뭐 그리고 개인이 또 취향 언론의 아니겠습니까? 영향도 많이 크죠. 아 그래 대출이자 내도 좋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거기에 매몰되지 마라 이거죠. 자기 자신 정체성을 잃는 순간 삶은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거는 보유세 인상되고 뭐 양도세 중과되면 그 집값 잡힐까요? 그거 여쭤봤는데 그게 결론이죠. 아, 저는 쉽게 안 잡힌다고 봅니다. 네. 수단 규제만으로 집값을 어. 잡은 역사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태우 때하고 MB 때 결론이 뭐예요? 공급이잖아요. 공급이 좀 약하잖아요. 3개 신도시도 자꾸 늘어지고 있고 이것도 사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토지 부산 거의 다 끝났거든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다 1, 2, 3년 내에 다 분양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수박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아니 땅 보상 다 끝났는데 왜 분양을 못 하죠? 보상이 다 안 됐겠죠.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제가 다 LH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거. 근데 국토부가 발표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박근혜 시즌 2인가?
기득권하고 짜고 조금 살살 왜 현재 PF 문제 있는 건설사들이 걱정이 되니까 이게 금융 리스크로 갈까봐 조정을 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확실히 공부를 했을 때 집값이 잡혔다고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PF 문제로 도산하는 회사들 딱 리스트업 해가지고 구조조정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리고 여기에 돌아가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게 안정적이면 생산적으로 다시 바뀌잖아요. 수요도 늘고 이 두 개를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부처 구조나 이런 거 볼 때는 이걸 통괄적으로 할 데가 없어요. 따로 국밥이야. 그러니까 식당을 못 차린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공급 대책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들어가 주택 추진부부 생겼잖아요. 네. 추진부 생겼는데 그분이 그 정도의 총괄 능력이 있길 개인적으로 바라지만 이분도 만약에 뭐 3, 4개월 안에 답이 없다 그러면 기본적인 거 져놓고 그래야 인구 감소도 막고 미래를 좀 예약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공급 대책이 없는 이런 설레방 이런 주변머리들은 한시적이다, 제한적이다,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건 수요와 공급인데 서울은 뭐 수요 과잉이니까 네. 수요가 과잉이니까 공급에 부족하죠. 서울의 아파트가 200만 원 좀 안 되잖아요. 한 190만 원 정도 되나? 188만 원가?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적은 양은 아니잖아요. 서울 면적이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닌데 아파트 엄청 많은데 수요가 더 많으니까 항상 부족하죠. 그러면 뭐 3만 원 더 짓는다고 간에 기별이나 갈까? 그러면 2만 호씩 나와도 부족해요, 지금. 매년 2만 호씩인데. 그래서 이렇게 공급해가지고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답은 없다. 그럼 희망이라도 줘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 될지도 모르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 대책 보면서 딱 마음에 드는 게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용산, 국제업무지구하고 캠프킴하고 경마장 이 세 개가 우리 솔직히 제일 마음에 들잖아요. 예. 누구라도. 그러면 과연 여기에 이렇게 뭐 만 개 한 2만 개 정도 지어서 임대 빼고 저는 효과 없다면 저 개인적으로 이게 제 개인 내피셜인데 한전 부지 한 10조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팔면 한 30조 받지 않을까? 그럼 30조 가지고 저는 우리 3기 신도시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GTX, BC 지금 뭐 빌빌대고 있는데 빨리 돈만 부으면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하고 신도시 다 반값. 3기 신도시 신혼부부들한테 다 반값으로 그렇죠. 줄게. 그러면 3기 신도시가 광명, 시흥 빼고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요게 한 17만 5천 원, 1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광명, 시흥까지 하게 되면 한 25만 원 돼요. 이거 다 반값 해줄게. 30조면은요 반값 해요. 그러면 2030년부터 솔직히 서울 좋지. 신혼부부들 서울 들어가고 싶은데 반값 전용 84 4억에 해주겠다는데. 4억 30만 원. 4억이나 5억이나. 최악이. 그러니까 30조를 가지고 해줘. 그럼 30만 가구 정도 나오면 저는 효과 충분하다. 그렇죠. 그리고 GTX 깔아주고 서울에 아까 말씀하셨던 수요 분산이 확실하게 수도권에 분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일자리. 그러니까 20조 특별시에 20조 붓는 거 지방 기업한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가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광역시에 네. 투자하면 거기다 지원해주고 땅 50년 무상 제공해줄게. 지자체들 지방에 가면 땅 넘치더라. 우리 저 소장님 대통령 하셔야겠는데? 난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법인세 10년 면제해주고 땅 50년 하고 20조 쏟아부으면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돈 있잖아요. 미국에도 투자하는데 우리 광역시에. 그러면 협의를 해가지고 좀 나눠서 뭐 대구, 부산, 광주 있잖아요. 대전 이런데 좀 해주면 기업 하나 들어오면은요 도시가 달라져요. 인천 송도도 거기 삼바 있잖아요. 삼바 때문에 인천 송도 가치가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자. 간단하잖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3기 신도시 반값에 공급해 준다는데 솔직히 용산에 이거 공급해줘도 이게 들어가는 사람만 땡 잡는 거고요. 10년 지나봐요. 임대 아파트 뭐 주잖아요. 영구 임대 아닌 이상 10년 지나면 다 부자들 살고 있어. 판교 봐요. 소셜 믹스에도 지금 다 부자들이 살지. 서민들이 판교 어떻게 살아. 어차피 미래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면 저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신도시 같은 거 반값 때리자. 오,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면 신혼부부들도 희망을 가지지 않나요? 나 지금 불안해서 당연하죠. 연결 안 하고. 당연하죠. 반값 아파트 책임지고 해준다는데. 속이 시원하세요? 왜? 아니 저는 약간 그 선거에서 네. 공약 내세우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이제
그 방송일 기준으로 거의 한 넉 달 정도 뒤면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부동산에서 또 선거가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좀 판도가 갈릴지 좀 궁금합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만약에 집권 여당이 60%에서 70% 쉽게 말하면 압승하면 부동산 정책은 정말 급변할 겁니다. 특히 서울시는 더 그래요. 서울시는 서울시장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당이 됐을 경우에는 추진력이 엄청나지죠. 근데 만약에 비슷하다. 그 와중에 서울시장이 야당이 됐다. 이러면 정부가 조금 시장에 추진력이 좀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소장님 아까 말씀 나눈 3기 신도시 그리고 유유부지 과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0,000호 던져놨잖아요. 이거 장난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200만 평이거든요. 계산해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조금 무리해서 지면 10만 원 나오거든요. 과천에 10만 원이면 엄청 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반가 이래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갈지 안 갈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려면은 지방선거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만약에 민주당 집권 여당이 좀 다수당이 됐는데 지방선거도 압승을 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힘을 받는다고 좀 예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금 문제고 공급 문제고 탄력받습니다. 뭐가 무섭겠어요, 그죠? 다수 의석에다가 그리고 또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국회의원도 몇 년 남았죠. 거칠 게 없는 정책을 필 때 대통령이 얘기한 합리적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고 누가 이견을 달아요. 추진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기대해 볼 만하지만 만약에 지방선거 결과가 약간 뭐 타이트하다 이러면은 약간의 순간적인 딜레마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또 입주물량 부족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대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은 26년뿐이 아니라 7년, 8년까지도 좀 모자르잖아요. 이때까지 또 마지막 요 2000년대 불꽃장을 튀지 않을까. 2020년대 그럴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좀 제가 볼 때 일본 슬로우 저편으로 따라갈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빠져나오셔야겠죠. 우리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신 분들도 잘 빠져나오시기가 빠져나오라고 그때인 것 말씀해 같습니다. 주시는 거네요.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압승이 나오게 되면 또 세금 보유세 올릴 텐데 뭐 사실 또 시장에 또 집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미 시장은 항상 먼저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대통령께서 보유세를 올린다라고 확정은 안 했는데 양도세 중과세를 얘기하는 순간 이제 보유세 인상까지도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는 올릴 것 같아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짜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압승하면 일단 보유세는 올라갈 것 같고요. 공급은 글쎄요 압승을 해도 저는 공급이 많이 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여당 쪽에서 됐을 때 정비 사업을 어느 기조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급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서울은 정비 사업이 있고 유유부지가 있는데 유유부지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나 또는 구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정비 사업을 어떤 기조로 갈지에 대해서는 또 공공 주도로 간다 그러면 방향이 또 틀려지는 거니까 지금 또 이주비 안 나와서 안 되는 곳들 막 있는데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비 사업도 할 거, 그러니까 정비 사업 이주비 안 나와서 지금 이주 못 하는 거는 저는 그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주비는 좀 해주고 이사 나가고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유유부지도 하려면 빨리빨리 하고 해서 투 트랙으로 좀 가야 되는데 이게 압승 결과가 공급이 이렇게 될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해도 반대를 했거든요. 같은 민주당인데도 그렇죠. 다르다 보니까 그린벨트 훼손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누가 될지에 따라서 저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어떤 성향의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당이 아니라 인물에 따라서 서울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특별하게 우리 박세현 팀장님이 또 오늘 참석을 해주셨어요. 귀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좀 제대로 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 따로 지금 이 부동산 시국에 여쭤보고 싶은 건 따로 없어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에 좀 예민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예. 교수님하고 소장님께서는 올해 좀 주목해 봐야 될 지역 뭐 떨어지든 오르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 있는지 맞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역시 이런 데 안 돼? 부산, 뭐 광주 이런 데 계속 안 좋을까요? 지금 약간 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동탄은 좀 지켜보시면서 조정 들어오면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가 비싼 데도 있지만 싼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좋아질 동네 같습니다. 거기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거기 아시아에서 제일 큰 호수공원도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정말 멋있는데 점점 그게 이제 기반시설이 거기 갇혀가니까 동탄 1기, 2기가 있잖아요. 이제 같이 좀 믹스되면서 점점 이제 좀 도시화되는 모습이 거의 완숙 단계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완숙 단계 들어가면 거기 호수에서 레저 그 시스템이 많이 움직일 겁니다. 지금도 있지만. 그리고 직장에 또 좋은 데가 많고 또 서울에 GTX 뚫리면 제가 알기로 15분, 20분이면 떨어지거든요. 그럼 부대 시간 합쳐도 50분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지역이다. 지금도 아직도 싼 데가 많기 때문에 다행히 요즘 펌핑에서 좀 올랐다가 조정받아서 하락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춰 약간 조정될 때 미래를 볼 때 미래 발전 도시 아까 수장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지역으로 동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올해 이제 보게 되면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하잖아요. 뭐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시장은 정책에 따라갔어요. 다주택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한 채를 사서 똘똘한 한 채가 지금 만들어지는 현상이고 박근혜 정부, 김대중 정부 때 집 사라 그래서 또 집 사신 분들 또 주택 수도 늘리고 투자 수익도 많이 거뒀고 사실 최근에 집을 많이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가격 자체가 워낙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주택 수를 늘리는 건 진짜 이건 무모하기도 하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정책을 따라가는데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이제 오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더 복기를 해보게 되면 일단 거주가 중요하다. 거주하는 집은 안 때리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주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대출.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대출 기조 안 풀립니다. 계속 갑니다. 세 번째는 세금. 비싼 집일수록 세금 더 때릴 거예요. 보유세를 올려도 똑같이 안 때리잖아요. 아무래도 강남이 더 두르게 맞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중저가 아파트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 심하게 때리면 아니 내가 정치인이라도 그 표 날아가는 소리가 그냥 들리는데 강남에 100만 원 내는 거와 중저가 지역에 100만 원 내는 거는 치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차등을 둔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거주해야 된다. 대출 많이 안 나온다. 그리고 세금 앞으로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답이 어디로 나올까요? 그리고 2025년에 한강벨트, 과천, 분당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시장의 메커니즘이 있다. 많이 올라간 지역이 물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뭐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2026년에 또 계속 올라간다. 원밸리가 150억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뭐 이상한 왜곡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보면 들어올랐는 지역들 눈여겨봐야 되고 거주해야 되고 대출이 상대적으로 한 6억까지 나올 수 있지. 그럼 15억 아파트 이하 구간. 그리고 세금 폭탄 많이 안 맞으려면 뭐 15억 아래에서 뭐 10억 아래도 좋고 이렇게 찾아보면 결국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비슷할 수도 있는데 동탄 또 역세권 주변이 뭐 12억, 13억, 14억씩까지 여가고 떨어지게 되면 뭐 6억, 7억대도 전용 8사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지하철역과 거리는 좀 멀죠. 선진국의 수도 원래 비싸잖아요. 좋은 데는. 그러니까 좋은 데는 비싸다. 인정. 그러니까 능력이 되면 들어가시고 능력이 안 되면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시 그 팀장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시니까 좋은 답변들을 들을 수 있네요. 저 돈이 되고 실한 정보들을 들은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좋다. 좋아질 곳을 여쭤봤지 않습니까? 네.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 만한 곳도 있는지 좀 나빠질 여쭤보겠습니다. 곳, 혹시나 좀 위험해지는 곳. 네.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될 곳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많이 오른 데서 주의할 때를 좀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성동탄 같은데 뭐 롯데캐슬 같은 거 22억 찍었다 그러는데 그 뒤로 약간 지지부진해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르텔들이 앵커링 효과로 작업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좀 너무 높다라고 하는데 감이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높지? 그러고서 쫓아가는 거는 제가 볼 때 바보 같습니다. 충분히 그건 조정의 타임이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시고 아까 소장님 말씀에 좀 추천드릴 게 도로망 있잖아요. 전철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가기관 도로망 계획이 발표가 되거든요. 자기 지역에 딱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 전철역이 날 가능성이 높다, 거기 거리 막 재보시면
자기 살만한 집이 딱 나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얘기 드리면 잘 찾으세요. 그런 거 도로망 계획 그거 좀 확인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좀 첨언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지방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지방도 이제 두 종류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일단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양극화가 이제 벌어지긴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 집 봐도 30년 전에는 단독주택 팔고 서울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부모님 집은 똑같습니다. 30년 전 가격입니다. 그게 이제 현 주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실거주자들은 괜찮아요. 지방이 저렴하다고 해서 투자로 들어가는 건 좀 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거주자들은 괜찮습니다. 그럼 사시는 분들은 최근에 전라도 해남이 한 4억 5천 전용 8사가 나오고 그러면 지방의 미분양 중에 보면 막 3억 몇천짜리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 지으면 3억 몇천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신축 아파트들은 실거주자들은 저는 괜찮다. 왜? 지금 들어가면 5억에 나올 게 이제 3억이니까 그렇다고 서울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그런 분들은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최근에 부산하고 이제 좋은 지역 위주로 좀 움직이더라고요. 서울 길이 막혔으니까. 전세 끼고 못 사니까 부산의 해운대나 광안리, 대구 수성구 쪽은 또 그 지역에서 돈 좀 있는 분들이 다시 또 재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역시 그 지역의 핵심 지역은 뭐 10년 내에 죽겠습니까? 부산이 인구가 감소해도 오히려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또 혹시 압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야 지방 살려야 되는 거 맞아. 동산이 형 보니까 맞네. 대기업들 니도 좀 가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실제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지방에서는 상위 20% 5분이 좀 괜찮은 대로 가는 거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략이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저는 단타 같은 건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10년 보유 전략이거든요. 10년 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방어도 하고 내가 잘 거주하다가 뭐 전세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전략은 중간에 하락 구간이 나와도 문제가 없는데 어떤 투기 목적으로 단타 치려고 2년 딱 양도세 비과세 맞춰서 딱 하고 이거는 내 계획처럼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호흡을 좀 길게 가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에 재개발 구역 투자할 때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마치 주식 사듯이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길게 가자. 서울은 그래도 인구가 앞으로도 저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에 있는 빌라들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아파트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절대 무리하지는 말자. 물론 대출도 안 나오지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조언을 그 위험한 지역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위험한 게 아니라 조심할 지역. 네네. 100% 맞는지 모르겠는데 청주 하나 말씀드렸거든요. 청주가 올해 입주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제가 조정 올 거라고 했는데 연말에 약간 조정이 왔었는데 지금은 입주물량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또 투자붐이 불어서 넘어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입주 물량이 많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청주 사람들 깜짝 놀라. 아니 청주분들이 멘붕에 빠졌다가 1년 동안 엄청 제 그러니까. 개인 유튜브에서 댓글이 많이 왔어요. 그랬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하고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올해 입주민량이 많으니까 작년이죠. 한 여름부터 좀 조정될 거다 그랬는데 조정이 됐어요. 됐는데 요새 서울 이제 또 치고 가잖아요. 이런 게 겹쳐 있으니까 판단은 이제 우리 시청자나 그쪽 분들 몫이지만 입주물량이 많다는 점은 체크하고 가라. 조심하라. 조심한 점을 여쭤보셨어요. 네. 청주가 이제 붐이 불어서 이제 공급하니까 막 홍보가 되나 본데 무조건 좋다는 얘기만 듣지 말고 입주량이 많은 것도 좀 주의해서 입주물량이 판단하라고 네,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소화가 것 돼야 같네요. 되겠죠. 네. 야, 이게 또 깨알같이 지역까지 딱딱 짚어주신다는 거는 사실 약간 부담되셨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설 선물 받은 그런. 그러니까요. 설 연휴에 여러분들 어떻게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튜브 핸드폰으로 보시지 말고 TV로 보시라고까지 권해드렸는데요. 그럴 만큼 정말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 인사를 다 같이 한번 하면서 오늘 그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